오늘은 이제 2026학년도 최상위권 인문논술 설명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학생들께서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까, 혹은 뭐 안 해도 될까, 또는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인문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 이름은 유사만인데요. 그럼 먼저 제가 누군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뭐 네가 뭔데 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2번 합격한 사람이고요. 작년에는 시대인재북스에서 논술의 정석 기본편이라는 교재를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2번 합격을 한 건 이제 2022학년도에 경영학과로 처음 합격을 했고요. 2023학년도에는 교육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번 합격을 했는데, 또 제가 성균관대학교에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이렇게 4번을 합격을 했고요. 2025학년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에도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마 성균관대학교 논술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저보다 많이 합격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품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에 네가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라고 물으시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치외교학과 예비 5번을 받았고요.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헌정보학과 예비 3번을 받았습니다. 뭐 합격을 하지는 못했지만 했으면 좋았겠죠. 어쨌든 4해 연속으로 합격 또는 합격에 가까운 성적을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받으신 분은 제가 알기로 대입논술에 한정했을 때 대한민국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충분히 신뢰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논술 전형을 이제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모의고사 초고 득점자.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는데 거의 1등급이고 뭐 한두 개 2등급 섞여 있어. 이런 학생들, 또는 최상위 내신 등급 소유자, 내가 학생부 전형으로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 굳이 논술 공부하냐 이거야. 수능으로 또는 학생부 전형으로 정시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른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더 하시고요. 내신을 더 지키세요. 이게 맞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 충분하지가 않은, 그만큼 충분히 높지 않은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만큼 높아. 근데 네 수능 성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네 내신 성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논술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도 저 논술할래요 하고 찾아온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내신 성적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다시피 모의고사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논술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이미 자기들이 잘 알거든. 근데 모의고사도 낮고 내신도 낮은 학생이 논술을 준비하겠다고 왔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물어요. 너가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온 이유가 단순히 모의고사 성적이 낮고 내신 성적이 낮기 때문만이야? 아니면 너가 뭔가 논술에 좀 흥미도 있어서야? 라고 물어요. 내가 이런 걸 왜 묻냐면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그냥 높지 않은 사람일 뿐이야? 논술 전형에 대한 흥미나 적성 이런 거 전혀 없어? 라고 하면 모의고사 성적도 낮고 내신 성적도 낮은 네가 논술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뭐 논술이든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학생의 학업 능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모의고사 잘하는 애가 내신도 잘하고, 물론 이제 뭐 파락군, 뭐 자사고 이런 데서는 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의고사를 잘하는 애가 내신도 잘하고 내신을 잘하고 모의고사를 잘하는 애가 논술도 잘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왜? 학업 능력이 높거든.
그러면 어떤 시험에든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거야. 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낮은 네가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 높지 않은 사람 좋아, 논술하러 와. 근데 글쓰기에 관심이 있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여러 철학적 주제, 옳고 그름의 문제, 사회적 이슈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니? 라고 하면 이 조건까지 충족했을 때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가 매우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3번 충족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선에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이 3번 조건까지 충족하는 학생에 비해서는 필요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만큼 어때? 수능 공부할 시간도 뺏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논술 전형을 어떤 회피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난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내신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도피처가 필요한 거야. 그럼 회피의 목적으로 논술 전형을 찾으면 논술이라고 잘 하겠니? 라는 거지. 그 시간에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하겠어. 논술 실력 올라봤자 어차피 합격선에 못 다다르면 불합격인 거 똑같아. 그 시간에 수능 점수 1, 2점이라도 더 오르면 정시에서는 갈 수 있는 대학에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피의 수단으로 논술 전형을 찾지 마라. 내가 정말 이 이유 때문만인가? 아니면 논술에 대한 흥미와 적성도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흔히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한번 저만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상이 있다고 하면은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최상위권 대학 위주로 얘기를 오늘 할 거니까 성균관대학교를 가져와 봤어요. 성균관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경쟁률이 어땠냐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인문과학 계열 99대 1, 사회과학 계열 114대 1, 경영학과 100대 1, 글로벌 리더학부 77대 1,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학과 74대 1, 글로벌 경영학과 78대 1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대 1 안팎이거나 7, 80대 1 안팎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건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이 글로벌자 붙은 애들은 이제 3합 5를 요구하고 이 얘네 3개는 3합 6을 요구해요. 그 최저 등급으로. 그러니까 3합 5는 좀 쫄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좀 많이 쓴 거야. 어쨌든 근데 뭐 100대 1이나 뭐 80대 1, 70대 1이나 아무튼 어때? 매우 높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100명 중에 1명이 된다 그러면 이게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당연히 높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논술 가르치는 사람 중에 논술로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을 건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실질 경쟁률은 낮아 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 경쟁률은 낮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얘들아 경쟁률 높아 보이지? 막 99대 1 막 이렇지? 근데 실질 경쟁률을 까보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논술하러 와. 이런 거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 이 얘기는 한편으로 맞아요. 봐봐. 물론 이게 요번에 23학년도 걸 가져왔어요. 그 25학년도 건 자료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최초 경쟁률이 86대 1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21대 1이 된 거야. 당시. 90대 1이었던 건 어떻게 된 거야? 22대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팍팍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명목 경쟁률,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다 이 말이지. 근데 나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경쟁률이 과연 낮은 경쟁률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일종의 이거 아니야? 100대 1, 뭐 80대 1 막 이런 걸 보다가 20대 1 보니까 낮아 보여. 나도 낮아 보여. 근데 이걸 가려봐. 이거를 가려봐. 얘를 가리고 최초 경쟁률을 가리고 이것만 보면 그게 과연 낮은 경쟁률이냐 이거야. 20명 중에 1등을 한다는 거는
5% 안에 들어있다는 거의 1등급이 4%니까 거의 1등급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일까? 난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결코 20대 1, 17대 1 뭐 이런 것도 낮은 경쟁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 경쟁률이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올해는 최저가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작년까지 이화여대가 그랬고요. 뭐 또는 여기는 실질 경쟁률을 발표도 안 해요. 뭐 낮으니까 안 하겠지. 뭐 홍익대도 그랬고요. 또 일부 외대 어문 같은 데도 많이 낮은 데가 있어요. 10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이런 데들이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아져봤자 20대 1 안팎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경쟁률이라고 보고 방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20명 중에 1명 되는 싸움이라고 하면은 그게 되기가 쉽겠니? 당연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착시효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논술 전형이 이제 글쓰기 시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얘들아,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논술 시험은 이건 시험이야. 글 잘 쓰는 애를 뽑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된다. 수천 사람의 목소리가 수천 미터의 탑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져 여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무겁디 무겁게 올라가다가 절정에서 결연히 쓸려 내려오는 그 곡조를 너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오늘 적십자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몇이나 될까? 네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 형은 짧게 대답했다. 한 30명 될 거다. 저 무거운 노래의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쓸려 내려오는 동안 30개의 관들이 차례로 트럭에서 내려질 것이다. 아침에 네가 형들과 함께 상무관에서 분수대 앞까지 날라놓은 28개의 관들 옆에 나란히 놓을 것이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 있는 글이에요. 애국가 부르는 걸 어떻게 표현해? 노래의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쓸려 내려온대잖아. 참 비유를 이쁘게 잘 썼죠. 이런 거를 문학적으로 탁월한 글쓰기라 그래. 근데 논술 전형에서 이런 문학적인 글쓰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야,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글쓰기가 이런 문학적 글쓰기를 말하는 거라면 그건 맞아. 이런 건 필요 없어. 근데 그럼 뭐가 필요해? 내 말은 글쓰기 시험인 측면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읽어봐요. 위에 글 보자. 가와 나의 소비 이론은 하류층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무리한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가와 나에서는 소비의 양상과 특징에는 차이가 있다. 가는 하류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에 각자의 지위가 하락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소비를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즉 지위 유지가 목적인 것이다. 나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양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걸 텐데 양상과 또 특징에 뭐 차이가 있어? 그리고 소비 이론이 소비를 해? 뭔 소리야? 가는 하류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에 각자의 지위가 하락하지 않도록 그보다 뭐 소비가 소비하는 경향이 있대. 소비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아래 걸 보세요. 이거 내가 쓴 거야, 밑에 거. 가와 나의 소비로는 공통적으로 하류층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와 나의 소비 이론에 따르면 하류층이 지 형편에 안 맞는 무리한 소비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진다고, 이 소비 이론이. 근데 가와 나에서 논하는 소비의 양상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 그래. 양상이 특징이 다른 거구나. 가는 하류층 사이에서 누군가가 먼저 과소비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쟤 과소비하네?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그에 대응하여 자신의 지위가 하락하지 않도록 쟤 비싼 거 사는데 나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우리 지위가 같았는데 제가 과소비를 하게 되니까 지위가 올라간 것 같아.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즉 쟤랑 똑같은 지위, 나 원래 쟤랑 똑같았어. 쟤는 근데 올라가는데 나도 올라가서 맞춰야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명료한
문장을 쓰는 거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을 쓰거나 구구절절 막 비문을 쓰거나 이러면 안 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문장을 쓰는 글쓰기 능력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에처럼 써서 합격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 글쓰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능력이 또 필요하냐? 구조를 잡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글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좀 형식적인 틀을 잘 맞춰가지고, 형식을 잘 맞춰가지고 글의 구조를 잡아서 쓰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만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이야. 보면 이분이 뭐 25학년도에는 성균관대, 24학년도에는 이대 합격하셨고 24학년도에는 연대 예비 1번까지 받으신 분이 쓴 글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논술에서는 기본 유형, 요약, 설명, 비교, 평가, 비판 뭐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쓰는지 그 틀을 암기한 후 다양한 학교의 기출을 풀어보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요약 유형의 평가도 들어가 있네. 그럼 문장 구성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로바로 어떻게 쓸지 구조가 나와주는 수준으로 공부해야 된다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애랑 구조를 잡아서 쓰는 애 중에 누가 유리하다는 거야? 구조를 잡아서 쓰는 애가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잡는 능력, 그런 차원에서의 글쓰기 능력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유형별 글쓰기 형식에 대한 학습이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요약은 이런 식으로, 뭐 비교는 이런 식으로, 비판은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하라고. 나는 성균관대 지원했으니까 성균관대 문제만 봐야지. 이거는 9월달, 10월달 가서 그렇게 하시고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지 간에 유형별로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형식을 여러분이 좀 익혀 놓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익히냐?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학습을 하면서 익히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학교에선 뭐 이런 유형 나오고 저 학교에선 저런 유형 나오고 뭐 겹칠 수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러면 그냥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그 기출문제를 학습함으로써 이럴 땐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르게 되는 능력은 뭐냐면 두 가지야. 피지컬과 기술이야.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이럴 땐 약간 이런 식으로 답이 찾아지는구나. 이런 제재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야 되겠구나. 어떤 제시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피지컬을 기를 수가 있고요.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 피지컬은 어디서 오는 거야? 경험치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유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이 유형은 이렇게 대처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는 글쓰기 스킬이, 글쓰기 기술이 또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1번 유형별 글쓰기 형식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하라. 연습도 반드시 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내가 지원할 대학이든 안 지원할 대학이든 가리지 않고 경험치를 많이 쌓았다면 이제 이걸 끝났어. 이거 한 2개월? 뭐 이 정도 거쳐서 2, 3개월? 뭐 정말 길면 3개월? 뭐 2개월 만에 끝났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네가 지원할 대학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한 학교 내에서도 기출문제의 역사가 길면 뭔가 그 발전의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학교만의 스타일 관심 없어. 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익혔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그 학교에 맞게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6장을 다 쓴다라고 하면 이거 6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 수능 뭐 전이나 수능 직후에 오는 학교 한 3, 4개 정도의 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경험할 때도 뭐가 중요해?
1번에서 내가 익혔던 형식을 물론 조금 변형을 줄 수는 있어. 학교의 스타일에 따라. 하지만 그 일관된 형식을 조금은 변형을 주지만 아무튼 일관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때 열심히 공부해놓고 2번 가가지고 그냥 또 지 맘대로 쓰면 그건 의미가 없겠지. 1번에서 여러분이 연습한 거를 2번에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조금 변형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조금 변형해서 계속 일관되게 연습해 나가자 라는 취지예요. 자, 그런데 요 3번이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대나 고대를 쓰는 학생들한테 중요해요. 뭐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나 뭐 한양대 또는 뭐 중앙대 뭐 경희대 뭐 외대 뭐 이대도 그렇고요. 이런 데는요. 뭐가 많아? 기출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그냥 많이 경험하면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은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 지금 고대는 몇 개가 있냐면 26학년도 기준으로 4개가 있어요. 모의 2개, 그 다음에 25학년도 시험 본 거 2개 이렇게 있어요. 연대는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일단 고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만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좀 불안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서 예상문제나 뭐 변형문제 학원에 가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고, 연세대는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많다고는 볼 수 있지. 그런데 연세대 논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난도 논술 아닙니까? 10개만 가지고 좀 학습하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상문제나 변형문제도 여러분이 구해서 풀어보시면 좋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10개가 지금 스타일 한정에서는 10개인데, 즉 수리문제도 있고 뭐 영어 제시문도 있고 이런 지금 폼이랑 맞는 거는 10개인데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 지금 가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들 이어도 좀 많이 경험해보면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연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좀 요런 좀 추가적인 그런 자료들이 필요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방금 유형별 글쓰기 학습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요약, 설명, 뭐 비교, 비판, 도표, 뭐 의문문항, 삼자비교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어디에 배치하고 뭐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들을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하자는 거야. 뭐 이제 학원에서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고 뭐 사정상 뭐 학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쓴 논술정석 기본편 이 교재가 정확하게 이 유형별 글쓰기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학원에 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학생들은 논술정석 기본편을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교재고요. 작년 10월에 출간을 했었고 지금 올해 이제 2월 중으로 요게 이제 판매가 될 겁니다. 요게 좀 개정을 한 거예요. 조금 뭐 보완을 해서 뭐 제가 나중에 뭐 교재 설명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아까 요 앞에서 말했던 요 유형별 글쓰기 형식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 가든 뭐 독학을 하든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이제 학원에 안 하면 강의를 수강하겠죠. 뭐 독학을 한다면 교재를 정독을 하겠죠. 이걸 하고 나서 먼저 답안을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드릴 거 아니야. 얘들아 뭐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해. 뭐 이런 걸 선생님한테 배우든 책에서 배우든 어쨌든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 그럼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겠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안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란 거예요. 이때 절대 해제를 먼저 보거나 예시답을 먼저 보지 마세요. 절대. 그걸 먼저 보고 풀면 실력이 전혀 안 늡니다. 뭐 전혀 안 는다? 라고까지 할 수 없고 아무튼 거의 안 늘어. 아무튼 그러니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학원에서 하거나 뭐 교재에 있는 해제를 정독을 하시면 돼요. 뭐 학원에 안 한다면 이제 뭐 첨삭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기 답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및 다시 쓰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쓰기 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해설 강의나 해제의 내용, 뭐 또는 내가 받은 첨삭 내용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 납득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렇다네?
아, 저런가 보다. 저게 맞나 보다. 이러고 멈추면 안 돼요. 이러고 멈추면 안 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고 납득한 게 오래 나와. 그게 다음에 너가 발언할 수 있는 네 것이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는 다음에 네 게 안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1번. 이해, 납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쓰기를 할 건데요. 이해, 납득한 다음에 다시 쓰기를 할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지를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원고지도 아무것도 없는 새 원고지를 꺼내세요. 다시 풀어본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쓰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쓰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다시 쓰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 답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하지 마. 답이 뭐였더라? 생각하지 마. 왜 그게 답이었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 사고 과정을 떠올려야 돼. 사고 과정을 떠올려야지 답이라는 결론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쓰랬더라?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뭐랬더라? 교재에 있는 해제에 뭐랬더라? 떠올리는 게 아니야. 방금 말했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더라? 이걸 떠올려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써 있었더라? 예시 답안에 어떤 문장이 써 있었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망해. 그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이 쓰여 있었더라? 아, 얘는 지금 답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쓰여 있었구나. 얘는 지금 비교해서 공통점을 짚어주는 기능을 하는 역할이 써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예시 답안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이 있었더라를 떠올린 다음에 그 기능을 하는 문장을 여러분이 다시 쓰기 할 때 구현을 해야지 그 문장 자체의 그 내용을 떠올리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외워서 쓰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어떤 예시답안 예시답안을 읽을 때 이제 예시답안을 여러 번 정독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복습할 때. 그러니까 저 1번에서 2번 갈 때 하는 얘기겠죠. 여러 번 정독하라고. 근데 이때 예시답안을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발표 원고 무슨 뭐 연극 대본 외우듯이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본다. 가와 나는 이러지 말라고.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각 문장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떠올려 보면서 그냥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는 건 괜찮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나중에 다시 쓰기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건 내가 뭐라 안 해. 그건 괜찮아. 여러 번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뭐였더라 떠올리려고 하면서 쓰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 자연스럽게 예시답안이랑 좀 비슷하게 문장이 나온다. 이건 괜찮아. 그런데 예시답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쓸까지 다 했어. 그러면 자기 답안에 대한 자가 첨삭을 좀 하면 좋아요. 내가 이게 좀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이런 거를 스스로 첨삭해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학원 다니는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안지를 보통 학원 가면 낸단 말이야. 그럼 다음 주에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첨삭 받는 날 다시 받아오는 거야. 그럼 내 답안에 자가 첨삭하려고 내 답안 다시 보면 어떡해? 이미 첨삭이 다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선생님한테 내기 전에 미리 찍어둬 사진을. 그리고 나중에 네가 자가 첨삭할 때는 그걸 인쇄해서 보면 되잖아. 알겠죠? 자가 첨삭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남의 글을 고쳐보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논술 학원 가면은 논술 선생님한테만 첨삭을 맡기는 거는 논술 선생님 실력 좋아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다른 학생 걸 첨삭해 줄 수는 없잖아. 걔는 무슨 죄야,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네 거라도 첨삭을 해보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얘기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선생님, 논술을요, 제가 뭐 수능도 낮고 내신도 낮고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일단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언제? 지금이요. 지금. 왜 지금 시작하면 좋겠냐? 써놨잖아요. 여기. 공부 기간이랑 합격률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뭐 가끔 입학처 같은 데서
뭐 논술은 합격한 학생한테 뭐 언제부터 했어야 하면 좀 천차만별이긴 해.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학생도 있지. 수능 전에 그냥 수능 직후에 그냥 뭐 한 번 써봤더니 뭐 시험 보러 갔더니 붙었어요. 뭐 아예 안 하고 갔는데 붙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지. 근데 뭐 네가 그런 학생인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지금. 근데 나는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너나 나도 그런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반적인 평범한 두뇌를 가진 우리들은 당연히 오래 할수록 좋겠죠. 오래 할수록 좋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당연히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시작해서 좋습니다. 이거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선생님. 지금 수능도 좀 급하고요.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언제는 시작했으면 좋겠냐? 적어도 적어도 6평 직후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유형별 글쓰기 학습이 없이 논술을 공부하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적어도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거고요. 그죠? 그리고 6평이 6월에 끝나지. 그럼 지금 시험을 11일에 11월에 본다 그러면 대충 뭐 6월,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 남은 거야. 뭐 5개월은 아니지. 11월 말에 시험 볼 건 아니니까 뭐 한 4개월쯤 넘게 남은 거야. 2개월 정도 너가 기본편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형식 학습을 했으면 글쓰기 형식, 글쓰기 유형 이런 거 학습을 했으면 적어도 한 2개월 정도는 지원 대학의 기출문제에 대한 좀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6평 직후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고. 6평 직후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거야. 이만큼 기본적인 유형 공부하고 이만큼 기출문제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좀 시험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근데 지금 시작한다. 이 영상을 본 지금 시작한다 라고 하면 2개월 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경험의 기간을 더 올릴 수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경험치가 많은 애랑 경험치가 적은 애 중에 누가 유리할까? 당연한 거야. 당연히 경험치가 많은 애가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 막 조금만 최소한으로만 해놓고 이것만 해도 괜찮나요? 이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치를 늘릴수록 당연히 좋다 이거야. 알겠죠? 경험치를 늘릴수록 당연히 좋다. 그러니까 많은 기출문제를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영상을 본 지금 시작해라.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6평 직후에는 시작을 해라. 이 영상을 7월, 8월에 봤다. 뭐 어쩔 거야. 그때라도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야. 내가 뭐 y는 루트 몇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게 뭐냐? 합격 확률과 주당 공부 시간의 관계를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뭐 한 여기 지금 오라는 숫자 무시하시고 여기 점근선을 뭐 한 80% 정도라고 봅시다. 이 점근선을. 뭐 점근선 치고 좀 높지만 아무튼 그러면 나는 사실 아예 안 하는 학생은 거의 확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당 공부 시간을 늘릴수록 합격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체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주에 뭐 한 8시간 하는 애나 10시간 하는 애나 큰 차이 없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차피 지금 시작해서 주에 8시간씩만 봐도 봐야 될 만한 기출문제 다 본다고 거의. 그러면 거기서 뭐 더 해봤자 당연히 뭐 좀 더 보면 좋겠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가 클까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빌 게이츠다. 그러면 뭐 무한정 하세요. 근데 그런 수험생은 많지가 않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학습 시간은 주당 8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좀 잘해. 내가 좀 실력이 좋아. 그럼 뭐 한 6시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해. 남들보다 좀 부족해. 그러면 10시간 할 수도 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8시간 정도. 근데 이것도 지금 시작했을 때 얘기지 뭐
9월에 시작했어요. 뭐 8월에 시작했어요. 이러면 뭐 10 또는 뭐 12 이렇게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겨울방학 3월 전에 시작한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주당 8시간을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남은 시간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해. 왜냐면 논술은 해봤자 떨어지면 그냥 뭐 논술 잘해지면 뭐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논술은 어차피 이 합격선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차피 아예 안 한 놈이나 합격선 바로 밑에서 떨어진 놈이나 결과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공부 시간을 설정해 두되 남은 시간은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전반적인 어떤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요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죠. 사회탐구 선택 과목과 논술 전형 해서 선생님 저 사회탐구는 뭘 선택해야 논술에서 유리한가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에 내가 가장 쉬운 과목을 선택하세요. 그냥 뭐 지리야? 역사야? 괜찮아. 그냥 그게 너가 수능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만한 과목이면 그냥 그거 하세요. 이게 맞다. 뭐 논술에 뭐 생윤사문이 많이 나오니까 나는 뭐 생윤 하기도 싫은데 어려운데 생윤 선택?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최저 맞추기에 가장 쉬운 과목을 선택해. 이게 1번이야. 근데 굳이 따지자면 선생님 저는 그냥 과목 다 뭐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럼 생윤사문이야.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생윤사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뭐 윤사, 정법의 법 파트 말고 정치 파트, 뭐 경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또 경제는 특정 대학들에서 많이 나와요. 뭐 이대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는 게 세지, 한지, 세사, 동사. 얘네는 좀 뭐랄까 죄송합니다. 논술이랑 좀 관련성이 많이 낮아. 논술에 얘네 주제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저는 수능에서 뭐 등급 잘 받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뭐 생윤사문 고르거나 아니면 뭐 윤사정법 경제 중에서 뭐 하나 고르고 뭐 생윤사문 중에 하나 고르고 한다거나 요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너가 생윤사문 뭐 윤사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 그게 논술에 도움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객관식 답 고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생윤에서 내가 예시 들어볼게. 야, 롤스가 노직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하면 네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는 노직이 롤스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네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논술 공부야. 그게 논술 공부야. 그러니까 해설지를 쓰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논술에 나오는 게 뭐야? 비교, 비판 이런 거야. 근데 맨날 첫날 생윤, 윤사 이런 데 나오는 게 뭐예요? 사상과 비교야. 얘가 얘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이런 거야. 그거를 네가 해설지를 쓰는 연습을 하면 그게 논술 연습 아닐까? 그리고 내가 사탐도 좀 잘해서 아는데 사탐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객관식 시험 너무 쉽게 다 맞출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해설지 쓰는 연습을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선생님 저는요 생윤, 사문, 윤사 이런 거 못하겠어요. 짜증나요. 수능에서 잘 맞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 그냥 세지 이런 거 선택했어요. 이런 학생은 요걸 얘기하고 싶어. 논술에 있는 논술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거기에 뭐 생윤이든 사문이든 뭐 윤사든 여러 사회탐구 개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때그때 개념 정도는 숙지를 해두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충분해. 생윤사문 선택 안 해도 논술 공부하면서 나오는 사탐 개념들을 네가 그때그때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세지, 한지, 세사, 동사에도 괜찮다고. 근데 세지, 한지, 세사, 동사 선택한 주제에 이걸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너는 아마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생윤사문 선택했는데 논술 공부하다가 윤사가 나왔네? 그러면 너도 사회탐구 개념 학습, 윤사 개념을 학습하고 넘어가라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교과 지식, 배경 지식을 넓혀 나가는 게 논술에서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를 드려요. 이 두 개.
이 두 개를 매우 강조한다.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수능에서 볼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수능에서 볼 과목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자. 1번.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 내용이 논술 기출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개념적으로 학습을 하고 넘어가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중에도 이제 인문 논술을 좀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좀 있어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그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지. 평생 이과 공부를 했어도 아까 말했다시피 글쓰기에 관심도 좀 있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뭐 철학적 주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이과가 있을 수가 있지. 그 뭐야, 그 정치인 중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하셨던 이준석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도 이과 아니야. 근데 뭐 글 잘 쓰고 말 잘하잖아요. 이런 이과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인문 논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과들 중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근본은 이과야. 자연계열, 공학계열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나는 이과긴 한데 이참에 뭐 문과로 전직해볼까? 뭐 문과로 좀 가볼까? 인문계열, 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문 논술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야. 성균관대학교예요. 올해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는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인문 논술로 뽑는 TO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좋고, 또는 뭐 의학계열 하나 얘기하면 경희대, 한의대라는 데가 있죠. 거기도 이제 인문 논술 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일단 논외로 하고. 자, 근데 인문계열, 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한다면 모든 학교,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가능해. 인문 논술로 다 뽑으니까. 다만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지금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통이 나오는 인문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그런 대학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이 있고요. 또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가 아니라 경영경제 쪽만. 얘네들은 확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가 확통을 못하면 지원을 좀 꺼려야 돼. 뭐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뭐 원서 관련해서 또 설명회를 할 때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얼마나 뽑냐 라고 했을 때 요래요. 지금 자연과학 계열 언어형으로 5명, 전기전자공학부 5명, 공학계열 10명, 소프트웨어학과 5명, 건설환경공학부 5명 이렇게 뽑아. 언어형으로. 인문 논술로. 당연히 수리는 더 많이 뽑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이과긴 한데 수리 논술로 성균관대학교 여기를 가기는 좀 수학 실력이 부족해. 그런 학생들은 여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또 여기가 붙기가 쉬울지 어려울지는 까봐야 알 것 같은데 이과들이 일반적으로 언어 논술을 잘할까? 라고 하면 좀 블루오션 아니야? 붙기 쉬운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문과들 중에 글 잘 쓰는 애들이 이참에 문과 취업도 안 된다는데 내가 그냥 저기를 한번 가봐?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는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문제가 있어. 학교 측 발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글로벌 융합학부, 자연과학 계열, 전기전자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이런 데는 3합 6을 요구해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3합 6을 요구해. 보이죠? 근데 글로벌 어쩌고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이런 데는 3합 5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3합 6이고 3합 5야. 약간 달라. 그리고 재미난 건 성균관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탐구 2개,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5개 중에 3합 6 또는 3합 5이기 때문에 탐구 2개가 각각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 확통 이렇게 했을 때 확통, 사탐, 사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갈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이런 데 갈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라 나오냐면 논술 우수 전형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아까 내가 말한 인문논술로 뽑는 이과들의 경우 언어형 지원 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수학 영역이 의무 반영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3합 뭐 5 또는 6인데 여기 3합에 무조건 수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국영탐, 국탐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 제한 장치는 걸어둔 거지. 야, 수학을 아예 못하는 애가 여기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 옵션이 좀 선택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연과학계열, 전기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과, 건설환경공학부에 인문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수리논술로 성균관대에 합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리논술로 성균관대에 합격할 정도면 그냥 수리형으로 쓰세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학 과목을 포함하여 3합 5나 3합 6을 충족할 정도의 수학 실력은 갖춰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 수학 실력도 없으면 여기에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저 그 정도 수학 실력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곳이 이 두 개예요. 자유전공 계열이랑 글로벌 융합학부. 자유전공 계열은 이제 어느 학과로도 갈 수 있어요. 몇몇 특수과를 제외하면. 그 중에 뭐 이과가 있어요. 글로벌 융합학부도 무슨 인공지능 뭐 이런 걸 하는 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는 지금 언어형을 이만큼 뽑는데 3합 6 또는 3합 5에 수학 영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탐탐, 국영탐, 영탐탐 이렇게 해서 3합 6, 3합 5 최저를 맞추고 지원 언어논술, 인문논술로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학 실력이 없다면 그런데도 인문논술로 이과로 가고 싶다면 선택지는 이 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과에 인문논술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문과에 수리논술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누가 여기 지원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수리논술로 성균관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수리논술을 하고 싶어. 인문논술 못하겠어. 수리논술로 성균관대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수리논술은 하고 싶어. 좀 그 아래 대학의 수리논술을 좀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 아래 대학의 수리논술로 갈 바에 복수전공하면 되니까 성균관대 문과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5만큼 얘네 TO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수리의 TO를 보내준 덕분에 그래서 인문으로 문과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인문으로 이과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인문논술로 이과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인문논술로 문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그 TO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제가 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24에서 25 넘어오면서 문제가 어려워졌어. 제가 실제로 시험장 가서 풀었잖아요. 내가 원래 시간 압박을 안 느낄 정도로 글을 빨리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뭐 답 찾기도 어려운 건 물론이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 또 둘째로 뭐가 있냐면 경쟁자들의 수준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내가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쓰면 붙을 것 같은데 싶었던 분들도 몇 분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수준은 올라가고 문제 난이도도 올라간 거야. 근데 TO까지 지금 좀 줄었기 때문에 경쟁이 만만하지가 않을 거고 성균관대학교 논술로 가기 2026학년도에 더 어렵고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균관대학교 논술 4번 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이 좀 신뢰를 하셔도 좋다. 신뢰를 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를 좀 하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겠어. 근데 어쨌든 논술 전형을 내가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러면 그 합격의
기회 합격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붙는 학생 물론 있지. 근데 그게 너는 아닐걸? 나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되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논술전형을 좀 제대로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